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제1K 웹 심포지움 AI 솔루션과 패스트를 이용한 응급뇌졸중 진료 심포지움에 참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제1K에서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는 유희선입니다. 오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저희 제1K 솔루션의 최근 연구 결과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중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한길 교수님께서 뇌출혈 환자를 위한 AI 제품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도현 교수님께서 AI가 탑재되어 있는 병원 간 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서 병원사의 환자 전원 워크플로우가 개선된 경험을 또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저희 JK 솔루션의 최근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회사는 뇌졸중 환자가 촬영하게 되는 모든 영상에 대해서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각 제품의 임상적인 활용도 그리고 임상적인 유용성들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이제 연구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된 레퍼런스가 이제 이 슬라이드가 바뀌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하나씩 둘씩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료 영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T로 촬영하는 관료 영상이 있고 MRI로 촬영하는 관료 영상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3등급 인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퓨전 제품부터 두 가지 인허가 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T 퍼퓨전 제품 3등급 인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는 레피드와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으로 작년에 제 논문을 발표를 했었고, CT 관료 영상 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지표들, 우리 뇌경색의 중심을 알 수 있는 CBF뿐만 아니라 MTT나 TMAX나 TTP와 같은 기본적인 관료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여러 병원에서 레피드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과의 비교 경쟁을 했고, 그 비교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된 우위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DA와 국내의 식약처 승인을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을 받은 이제 유일한 제품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동시에 이제 PWI에 대한 MR 관료 영상에 대한 3등급 인허가도 획득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인허가 획득 과정에서는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인허가 받은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뇌졸중으로 재관료 치료를 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추적 관찰 영상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뇌경색의 중심과 혈액이 덜 공급되고 있는 저관료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입증함으로써 3등급 인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MR 관료 영상은 기본적으로 뇌경색의 중심을 DWI 영상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회사들 대비했을 때 DWI 영상에서 특히 작은 병변들을 탐지하는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능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은 혈관이 막혀있는 뇌경색 환자들의 진단 목적에서 좀 더 유용성을 가지고 우수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에서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레피드 제품과의 비교 임상을 분당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특히나 재관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두 가지 제품을 상호 교차 검증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정도의 환자 선택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최근에 논문으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저희 CTL이라고 해서 CT를 기반으로 해서 큰 혈관이 막혀 있는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스크리닝 해줄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품 개발하고 외부 검증한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국내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다기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최근에 이제 국내 임상이 완료가 됐고 미국 FDA 임상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임상과 미국 FDA 임상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잠깐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독립 성능을 미국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AUC가 0.90, 그리고 한국 데이터에서는 0.96 정도가 나왔고,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이제 미국에서 다인종, 다기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두경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교했을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들 대비 좀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임상에서 의사들이 저희 제품을 활용을 했을 때 진단 정확도가 더 향상되는지를 보는 리더 퍼포먼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임상의사가 참여를 했고 2명의 신경과 전문의, 2명의 두경부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의 신경과 레지던트, 2명의 영상의학과 레지던트가 참여를 했는데, 모든 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을 때 큰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진단하는 것에 대한 민감도와 그다음에 정상을 가려내는 특이도가 향상됐다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다 지금 인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고, 예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남자 환자고 3시간 전부터 시작이 된 왼쪽 팔다리에 마비를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NIH 스트로크 스케일은 5점이었고, 혈관 영상에서는 오른쪽 M1에 오클루전이 있고, 저희 이제 LVO 탐지하는 제품이 오클루전이 있는 것을 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작동하는 방식은 오른쪽과 왼쪽의 헤미스피어의 이제 하우스필드 유닛, CT에서의 밝기를 비교를 해서 CT에서 밝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예민하게 탐지를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클롯, 혈전이 이렇게 CT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클롯을 탐지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큰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비조형 CT의 2차적인 소견들을 총합을 해서 이런 소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큰혈관이 막혀 있는 확률과 점수를 계산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뇌경색이 의심이 되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다 그러면 완벽하게 뇌경색이 의심이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뇌경색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비조형 CT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조형 CT뿐만 아니라 CT 혈관 영상, 더 나아가서는 CT 관류 영상, MR까지 촬영을 해서 사실은 비조형 CT만으로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것들을 예측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24시간 일주일 상주하지 않는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는 특히 뇌졸중의 선명한 증상이 아닌 비전형적인 증상, 그런 환자들이 전체 뇌졸중 환자의 20%쯤 되는데, 그런 비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온 환자들의 시술이 필요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원 내에서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아닌 다른 과에 입원해 있는 정형외과, 내과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야간에 이런 이제 큰혈관이 막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CT만을 가지고도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빠르게 스크리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가려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신경중환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정한길 교수님께서 뇌출혈 환자를 위한 AI 제품 활용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정한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서울대학교의 병원에서 전공의를 마치셨습니다. 현재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신경중환자실을 전담을 하셔서 신경중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Based Detection of Intracranial Hemorrhage in Clinical Practice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뇌출혈이라고 하면은 사실 인트라세레브럴 헤모리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뇌출혈을 넘어서서 이 두 개의 뇌출혈에 대해서 또 이 AI 솔루션의 또 유용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한 번 더 리캡해드리면은 이 두 개의 뇌출혈은 저희 두개골 내에 일어나는 모든 출혈을 이제 포괄하는 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주막하 출혈은 이제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일어나는 출혈이고, 보통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뇌출혈 혹은 뇌실질 뇌출혈인데요. 인트라세레브랄 헤모리지 혹은 인트라파렌키말 헤모리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경막 외출혈은 이제 듀라마터 바깥에 나는 출혈이라서 경막 외출혈 에피듀랄 헤모리지고, 경막 하출혈은 이제 듀라마터 안쪽, 그 다음에
그 서브아크노이드 멤브레인 바깥쪽, 그러니까 그 사이 공간에 일어나는 출혈이 이제 경막하 출혈이고 서브듀럴 헤모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벤트리클 에 일어나는 출혈이 이제 인트라벤트리클 헤모리지로 뇌실내 출혈로 이렇게 이제 아나토미컬하게는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이제 지주막하 공간에 일어나는 게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 그다음에 지주막하 공간 바깥 하지만 이제 듀라마터 경막 아래쪽에 나는 게 서브듀럴 헤모리지고 보통 이런 뭐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초승달 모양 보이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듀라보다 바깥에 이제 사실은 피가 고이기 쉽지 않은 이 공간에 나는 게 익스트라 듀럴 헤모리지가 이제 사실 에피듀랄 헤모리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인트라 세레브럴 헤모리지, 그다음에 인트라 벤트리큘러 헤모리지 이렇게 나뉠 수 있겠고, 코로날 사진에서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뇌출혈 진단, 두 개의 뇌출혈 진단할 때는 뭐 골드 스탠다드가 CT이기 때문에 CT에서는 SH는 이런 이제 별 모양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사실 근데 이것보다 뭐 되게 작은 SH도 많고 뭐 콜티클 SH도 있고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ICH는 이제 이런 파렌카임 안에 나는 출혈이고, 이건 이제 IVH까지 동반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너무 또 진단하기가 쉽지만은 또 매우 작은 출혈들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EDH는 이런 렌즈 모양으로 이 에피듀럴 스페이스에 나는 게 좀 전형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트라우마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여기 스컬 프랙처가 이제 자세히 보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이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SDH도 넌 트라우마틱 케이스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그래도 대부분이고, 이런 서브듀럴 스페이스에 이렇게 퍼지면서 나오는 출혈이 SDH 소견이고요. IVH는 벤트리클 안에 이런 출혈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뭐 전형적인 건 너무 쉽지만은 IVH도 뭐 스몰 IVH 같은 경우는 또 자세히 봐야지 진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CH 진단이 CT에서 보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정확한 초기 진단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뇌출혈은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에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악화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ICP가 상승한다든지, 뭐 시저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상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혈종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의 사실 모든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가 사실 액티브 블리딩이 이제 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거나 멈췄다라 하더라도 다시 리블리딩이 일어나면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작은 ICH를 놓쳤을 때 결과적으로는 환자가 또 많이 나빠질 수도 있고, SH도 놓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SDH, EDH 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JLK에서 이제 프리콘트라스트 CT로 뇌경색을 진단하는 이제 솔루션을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히 프리콘트라스트 CT에서 이런 출혈을 진단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스트로크 신드롬으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저희가 그 혈전 용해제를,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약하는 디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가 만약에 있었는데 놓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약물을 투약하고 나서 아주 이제 디제스트란 터러스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뇌경색 측면에서도 CT에서 두 개의 뇌출혈을 배제 진단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CT에서 뇌출혈을 진단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개의 뇌출혈 측면에서만 말씀드렸을 때도 이것들이 이제 뭐 진단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종 확장을 예방하거나 이제 혈종이 확장됐다 하더라도 환자를 빠르게 치료하면은 생존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CH에서 뭐 최근에 뭐 성공해서 이제 랜시셋에 실린 이제 인터랙트 3 트라이얼 같은 경우도 뭐 처음으로 이제 ICH 환자에서 혈압을 모더레이트하게 낮추면은 이제 SBP 140 정도까지는 보통 ICH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면은 혈압이 뭐 160, 180, 200인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낮추지 말고 140 정도까지 낮추면은 확실하게 혈중 확장이 예방되고 환자의 예후가 좋아진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SH 같은 경우는 이제 ICH만큼 에비던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160보다는 조금 낮추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SH는 대부분이 또 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애뉴리즈말 SH인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애뉴리즘을 클립이나 코일로 시큐어하기 전에 혈압이 높았을 때는 리블리딩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사실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 아웃컴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이제 BP 리덕션은 필요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트라우마틱 아까 말씀드린 뭐 SDH, EDH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트라우마틱 헤모리지인데 이것도 이제 크래시 3 트라이얼을 참고를 하면은 이제 3시간 이내에 내원했을 때 GCS가 낮거나 아니면은 GCS가 괜찮아도 CT에서 헤모리지가 동반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트레넥사믹 애시드를 투약을 하는 것이 환자의 아웃컴과 또 어떤 블리딩이 증가되는 것을 줄이는 효과를 또 RCT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모두가 빠르게 하면은 빠르게 할수록 좋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SH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이나 코일을 빨리 해야 되고 최근 ICH 같은 경우도 스테레오택틱하게 헤마토마 리무버를 하면은 환자의 아웃컴이 좋아진다는 RCT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ICP가 동반된 하이드로세팔루스 동반된 환자는 EBD를 당연히 빨리 해줘야 되고 뭐 혈중 확장 이후에도 디컴프레시브 크레니액토미 같은 수술들을 빨리 해주면은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트라이아지 측면에서도 빠르게 진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뇌출혈의 핵심은 뭐 뇌경색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두개 뇌출혈도 진단을 빠르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 있게 해야지 그 다음 디시전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보시게 되는 이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이것을 이제 하심으로써 환자를 좋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LK에서 개발한 이제 JLK ICH 저희가 ICH가 인트라세레브럴 헤모리지의 약자기도 하지만 또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의 약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JLK는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를 진단을 하는 뇌출혈 검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성으로는 이제 non-contrast CT를 찍어서 두개 뇌출혈의 위치와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확률적으로 또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다 참고를 하면은 결국 임상의가 좀 파이널 디시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고 자신 있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아주 또 빠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워크플로어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속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LK ICH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JLK사와 이제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이제 국책과제를 통해서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연구를 한 거는 이제 2022년부터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 AI 허브에 그 5만 3천 명 브레인 CT에 대해서 이제 노멀 스캔과 이제 인트라크리니얼 헤모리지가 있는 스캔에 환자들이 이제 이런 서브 타입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전부 다 그 리전이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켰고 그 외에도 이제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강화시키고 또 밸리데이션 하는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JLK ICH의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이제 Weekly Annotated Dataset이라고 하는 것은 위클리는 그냥 뭐 판독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봤을 때 뭐 뇌출혈이 뭐 있다 없다 이렇게만 라벨링이 돼가지고 학습하게 되는 게 이제 Weekly Annotated Dataset이고, 하지만 저희가 활용한 것은 이런
그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의 종류와 위치가 전부 다 이제 아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아주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이런 이제 위치 정보나 서브타입 정보를 다 고려를 해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정확도도 많이 올릴 수 있었고, 각 서브타입도 저희가 다 잘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었고, 모델의 특성으로는 이런 이제 여러 그 서브타입에 대한, 또 특히 그 작은 ICH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놓치기 아쉬운데, 이런 작은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 같은 경우는 따로 학습을 시켜서 이런 모델 아웃풋을 앙상블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어려운 출혈 케이스들도 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을 다 잘 할 수 있고, 리전 위치까지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6명의 그 신경과 뇌졸중 전문의들이 이제 이것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해서, 특히 이제 difficult ICH intracranial hemorrhage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이 모델의 개선점을 도출을 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모델 개발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솔루션은 초기 모델이었을 때 AUROC가 0.95, sensitivity 0.93, specificity 0.86 결과를 저희가 보이고, 이제 external 다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에서 이 첫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저희가 부족한 점을, 특히 이제 이제 SDH 같은 경우 조금 더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 또 따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모델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수행했고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JLK ICH 솔루션을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인허가 전에 피보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0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또 저희 신경과 이제 뇌졸중 전문의 가 다 출혈 여부를 또 어노테이션 한 데이터셋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이런 이제 뇌출혈의 분류는 주로 좀 ICH가 좀 많았지만, 이제 다른 케이스들도 진짜 리얼월드에서 볼 수 있는 이 균형 잡힌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요약을 하면은 전체 케이스에서도 AUROC가 0.936으로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저희가 또 자신있게 또 논문을 낼 수가 있었던 게, 이런 서브 타입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이제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이 좀 저희가 좀 고무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브레인 CT 영상에서 ICH 자체를 진단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리더 퍼포먼스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JLK ICH 솔루션이 사실 없었을 때도 아주 높은 이제 그 AUROC로 진단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어시스트를 해줬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진단하는 이제 진단율이 더 상승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솔루션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특히 이제 로우 컨피던스 케이스에서 특히 레이터 1이나 레이터 5 같은 경우는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좀 로우 컨피던스라는 거는 좀 초심자들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레이터 분들한테는 이 JLK 솔루션이 어시스트를 해줬을 때 이런 정확도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예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케이스는 서브듀랄 헤모리지가 이제 소량 생긴 건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은 아주 어려운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응급실이나 또 병실에서 특히 또 자주 보지 않는 또 선생님들께서 혹은 이제 전연차 전공의들이 이런 CT를 볼 때는 사실 충분히 또 놓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환자한테 TPA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고요. JLK ICH 솔루션을 확인하면은 이런 것도 아주 자신 있게 잘 디텍을 해주고, 사실 또 플로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워낙 잘 활용하다 보면 이걸 보고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보니까 있네, 이런 식으로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희 장점이고,
사실 뭐 이 케이스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뭐 또 이게 한 컷에만 이렇게 있는 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아주 바쁜 진료상 뭐 한 컷 한 컷 열심히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스크롤 쭉 하면서 이제 빨리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한 컷에 있는 출혈도 뭐 안 놓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이 경우에도 사실 뭐 이거 한번 봤다가 이거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거에 사실 이렇게 보면은 또 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딱 한 컷에만 있는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컷 혹은 두 컷인데요. 이것도 이제 쭉쭉 넘기다 보면은 사실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히 스몰 SH 같은 경우는 증상도 뭐 거의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JLK 저희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여러 요약 이제 서머리에서 보시면은 이런 커트에 이제 출혈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게 SH일 것 같다. 이런 프로바빌리티를 제공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보면은 여기 출혈이 있다는 걸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TPA를 투여를 안 하는 DCR을 하게 된다면 환자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출혈이 명확하게 있는 것을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은 좀 오늘 강의 내용이 좀 쉽다고 느끼셨을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두 개의 출혈은 악화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신속한 처치가 이제 예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JLK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 솔루션은 사실 개발 단계부터 뭐 아까 말씀드린 AI 허브의 어노테이션 데이터셋이라든지 뭐 저희가 AI 알고리즘 학습시키는 단계부터 뇌졸중을 전공한 임상 의사들이 참여해서 어떤 높은 정확도 그리고 다기관 검증 뭐 또 아까 분당 데이터뿐만 아니라 미국 병원에 있는 데이터에서까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높은 이제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이제 인허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AI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출혈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 이제 또 뭐 개발 방향으로는 또 JLK에서 또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이런 이제 두 개의 출혈이 악화가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악화가 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이제 진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개발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두 개의 출혈의 원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수두증이라든지 미드라인 시프트 같은 정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 안에 이제 탑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좀 다면적인 임상의사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이 향후 개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신 연구 결과까지 겉들어서 요즘 이제 뇌출혈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도 정말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도현 교수님께서 AI가 탑재된 병원 간 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뇌졸중 워크플로우 개선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김도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련을 하셨고요.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 조교수 그리고 신경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김도현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 두 분과 또 나란히 앉아서 강의를 하게 돼서 실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 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강의를 하는 것도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AI가 탑재된 병원 간 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뇌졸중 워크플로우 개선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챗GPT를 요새 많이 쓰실 겁니다. 많이 쓰실 건데 일부 천재들, 똑똑한 사람들은 챗GPT를 만들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챗GPT를 쓰는데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유튜브다 뭐다 보시면은 챗GPT 잘 쓰는 법, 막 강의도 되게 많아요. 챗GPT를 이용해서 연구 잘하는 법, 챗GPT 이용해서 뭘 하는 거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에서 프랙티스를 이제 하는데 지금 AI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쓸지를 고민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AI 없어도 뭐 판독하는데 문제 없고, 나는 AI가 오히려 귀찮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플로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쓸지. 이게 덜컥 이제 AI를 그냥 도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도입을 했을 때 결국 프랙티스에서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지 예측을 하고 좀 정해놔야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AI 소프트웨어를 들여왔을 때 좀 더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일단 오늘은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큐트 스트로크 환자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현재 지금 모델이 이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차 병원만 있는 게 아니죠. 2차 병원도 있고 1차 로컬도 있는데 스트로크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컬에서 보기 쉽지 않고요. 이제 2차 병원부터 가능한데, 2차 병원도 뭐 이름을 2차 병원이라고 하겠지만은 너무 다 다릅니다.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리소스도 너무 다르고, 그랬을 때 이런 이송 모델에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했고, 어떻게 해서 이 모델이 조금 더 환자를 잘 볼 수 있게 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파스트로라고 해서 JK에서 만든 AI 공유 이제 플랫폼이고, 스마트폰 베이스대로 환자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을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큐트 스트로크 환자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성 뇌졸중 환자 이송 모델이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로크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IV TPA 쓰는 거, 두 번째가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 하는 거인데, 그거를 이제 3차 병원에만 오면은 뭐 둘 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리소스가 인터벤셔니스트가 좀 있기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병원으로 환자가 갔는데 IV TPA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 환자를 드리벤 10이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이제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컴프리헨션 스트로크 센터로 쏘는 게 드리벤 10이고요. 마더십은 이제 그냥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구급차가 그냥 EVT까지 한 곳에서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마더십이죠. 그래서 모선이죠, 모선. 그러니까 우리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면은 캐리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셉터가 막 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더십 모델. 그래서 둘 중에 뭘 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들을 이제 많이들 했습니다. 많이들 했고, 크게 이제 이 향방을 가르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VT는 드리벤십이 빠를 겁니다. 가까운 센터에 가서 IVTP를 쏴버리면 좋죠. 그래서 그건 이제 IVTP를 빨리 쏘느냐는 드리벤십이 당연히 강점이고요. 다만 마더십의 강점은 EVT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EVT를 빨리 하는 게 강점. 그래서 어떤 거를 빨리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RCT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들을 막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들을 이제 봤을 때 중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웃컴 얘기입니다. 아웃컴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다만 이 마더십이나 드리벤십이 지역마다 어떤 걸 택해야 되는지는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요. 드리벤십을 하면은 확실히 온세트 그로인, 그러니까 EVT를 해야 되는데 피모랄 펑처하는 타임은 확실히 늘어나고, 마더십을 하면 확실히 줄어들어서 이 비율, 그러니까 심한 스트로크 환자가 많이 생기는 곳은 마더십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마일드 스트로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드리벤십이 더 나은 부분이 있죠. IVTP를 많이 빨리 쓰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환자를 그러면은 이제 소방서에서 환자를 데리고 결국 이제 그 가까운 센터를 가는지 아니면 3차 병원 가는지를 정할 때 증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서 안다면 라지베스 로클루전이 상황이면은 한쪽으로 사이드 위크니스도 오고 아파지아 말도 못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하면은 이 사람은 사실 TPA로 거의 해결을 못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EVT를 바로 가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 증상만 보고 이게 이스케믹인지 해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CT를 찍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맞고 그 환자에서
라지 베슬 오클루전이 있으면 EVT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이제 한 80% 됩니다. 우리나라는 80% 스트로크 중에 80%가 이스케믹이고요. 그중에 EVT에 해야 되는 환자가 이제 10% 내지는 요새는 한 15% 정도 보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메이저리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지 베슬 오클루전 뚫는 거 중요한데 이게 대부분 환자가 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에 이제 우리가 3차 병원이 어디나 있는 게 아니니까 2차 병원이나 이런 데서 EVT가 불가능한 2차 병원에서 환자를 IVT를 쏘고 그 다음에 EVT를 보내는 그 과정을 결국에는 매끄럽게 가져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환자는 그 라지 베슬 오클루전이 없으니까요. 그건 이제 2차 병원에서 충분히 EVT가 안 되는 병원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AI 소프트웨어가 도움이 된다면은 워크플로우를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이랑 분당 서울대병원 간에 이제 뇌졸중 환자 연계 체계가 되어 있고요. 이 일종의 이제 공공보건 의료 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고, 요지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 경기 권역이 되고요. 이천병원은 이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되죠. 그래서 환자들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EVT가 안 되고 IVT는 가능한 병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천병원에 예를 들어 환자가 2차 병원에 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TPA를 쏘고 이 사람이 EVT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전원 문의를 합니다. 근데 전화로 열심히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설명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영상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아무리 이 환자 급해요, 뭐가 이상하고 이렇게 해요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CT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상급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진짜네, 이거 빨리 받아야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이런 면에서 이제 소통이 이제 장이 되는 거죠. 지금 뇌졸중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 사람이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2차 병원에서 뇌졸중 보는 전문의가 특히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병원 해도 한두 분 정도밖에 못 모시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24시간 365일을 둘이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낮 시간에 출근해지만 야간 주말에 보는 전문의가 부족하죠. 세 번째는 상급병원에서 인터벤션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2차 병원, 3차 병원 다 스트로크를 보는 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생적으로 일단 스트로크 자체가 뉴럴로지 이그젠 빨리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IVT-PA 쏘는 것도 있고 EVT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뉴럴로지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IVT-PA를 쏘는 거나 결정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EVT 한 사람 필요하고 이거 물론 세 개 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다 별개의 일입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게 스트로크라는 게 그러니까 맨파워가 많이 드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실적입니다. 전공의 수련 시간 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당직 수가 많이 줄어들고 물론 전문의 선생님이랑 같이 당직에 서시는 병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전문의 업무 부담 당연히 증가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전 사실은 요새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비던스 가지고 이거 클리니컬 디시전 내리면요 외부 압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소셜 팩터들, 뭐 보호자가 없다는지 나는 보호자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나는 안 할 거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요새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로 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클리니션 힘들게 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스트로크 증상으로 환자가 오면은 신경과만 보는 게 아니죠. EM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요새 정말 부족한 병원은요, 응급실에서 내과 혹은 외과 비롯해서 다른 과 선생님들께서도 응급실 이제 진료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부담도 역시나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환자가 왔을 때 영상은 이제 거의 다 찍으실 겁니다. CT든 MRI든 찍을 건데 일단 2차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매번 출근해서 환자 볼 수도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두 명 가지고 주말 야간 볼 수 없고요. 또 이제 문제가 또 하나가 신경과 선생님들이 입원을 시켰는데 환자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당직이 없으니까 그럼 콜 받고 다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신경적 악화가 보통 스트로크 환자에서 한 15% 정도 생기는데 한 10명 입원시키면은 무조건 한두 명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주말 야간에 이제 이머전트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환자가 입원 환자이면은 사실은 뭐 다른 과 선생님한테 부탁할 수도 없죠. 그랬을 때 이거 이제 MRI 나쁘졌다고 해서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에이드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과, 그러니까 뇌졸중 안 보는 과도 역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사실 브레인 영상을 다른 과에서 많이 찍으실 겁니다. 근데 찍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주말이라서 영상학과 판독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꺼림직하다. 판독이 금방 나오지 않으면 검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검사를 모달리티가 있어도 선생님께서 이제 판독을 하시기 어려우면 사실 검사를 안 하게 된 경우 많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요새 응급실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입한 이제 AI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파스트로인데, 요지는 앞에서 얘기가 됐던 이런 다양한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모바일 폰에서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선생님들께서 들고 뭐 판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AI 소프트 에이드의 결과도 보고 직접 그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ER에 이제 환자가 2차 병원에 와서 이미지를 찍었는데 이 환자를 이제 트랜스퍼를 이제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는지 여부를 신경과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받으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야간에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출근해가지고 MRI 까보고 이제 이런 시간에 핸드폰을 열어보고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AI가 생각한 판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큰 문제, 라지베스 오클루전, EVT 빨리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1번 강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3차 병원으로 가는데 3차 병원 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 환자 3차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팀을 부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항상 이제 뭐 서저리 팀이라든지 인터벤션 팀이 병원에 상주하지가 않습니다. 콜을 해야 나오고 적어도 뭐 30분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영상을 미리 이 3차 병원 선생님이 같이 공유를 해서 보고 이거 해야겠구나 하면 미리 팀을 불러서 보고 안지후룸 대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R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안지호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파스트로 이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제 이 포인트가 결국 이제 뇌졸중 워크플로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안에서 JLK ICH라고 앞에서 정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그리고 CTL, CTI에서 CT 이게 이스케미아가 있는지, 그리고 라지베스 오클루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솔루션을 봐서 이제 큰 거 보고, CT 엔지오랑 퍼퓨전에 대해서 각각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디시전을 쉽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70대 환자인데, 환자 이제 갑자기 이제 라이트 사이드 위크니스 아파지아가 생겨서 내원을 했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보면 레프트에 뭔가 헤미스피어릭 리전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로크 환자는 NIH 스트로크 스케일이라는 점수를 매기는데 18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제 점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 상시가 이제 야간 시간이죠. 보시면은 야간 시간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병원에는 신경과 선생님들은 안 계시고, 이머전시 선생님만 계셨고, 그랬을 때 이제 연락을 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CT를 먼저 프로토콜을 진행을 합니다. CT 프로토콜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퍼퓨전 CT와 CT 엔지오를 같이 진행하는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CT 프로토콜을 이제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제 CT 봐서 헤모리지 없고 저 증상 있으면은 이제 이스케미아로 생각하고 이제 IV TPA를 이제 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CT에서는 일단 인트라크라니얼 헤모리지가 잘 없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 이임 선생님도 한번 보시고, 신경과 선생님도 원격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ICH가 없네요. 이제 TPA 써도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들어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제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누르고, 여기서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CT, I, 이스케미아, 라지베슬 등등 이제 솔루션들을 여기서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CTL, 그러니까 라지 베슬 오클루전 클론 여부를 보면은 이쪽에서 하나 디텍션을 했습니다. 이게 플레인 CT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아스펙트 스코어라 그래서 이제 이스케믹 리전을 이제 점수를 10점에서 영역 10개를 정해가지고 이미 이스케미아가 와버린 부분을 이제 1점씩 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점이 멀쩡한 사람이고 0점이면 이스케미아가 헤미스피어에 다 온 건데, 그 9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직 이스케미아가 많이 진행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또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클럿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클롯이 있는 것 같다. 플레인 CT에서 봤을 때 아까 보셨던 레프트 MCA 정도죠. 이게 여기쯤에 클롯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AI가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일단은 TPL을 쓴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CT NGO를 진행합니다. 이제 그냥 CT 플레이는 그냥 찍으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이제 주입을 쏘면서 보는 게 NGO랑 퍼퓨전 CT고요. 봤을 때 레프트 MCA 쪽에 여기 끊겨 보이는 게 보이죠. 레프트 디스탈 M1A 오클루전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퍼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류는 이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레프트 MCT를 전역에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파스트로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MC 테리토리에 이런 퍼퓨전이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딱 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선생님들마다 사용하는 뭐 그게 다르겠지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화면이 작아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 퍼퓨전 이미지랑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인 시티랑 여러 가지 퍼퓨전 이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이제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BV, CBF, Tmax, TTP, MTT 같은 이제 퍼퓨전 파라미터들을 한 번에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고요. 보시면 이제 레프트 MC 테리토리에 이제 떨어져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CBF 볼륨이 이제 30% 미만이니까 이스케미아가 이제 이미 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 정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논문의 기준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뭐 기준이 사람마다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퍼퓨전 봤을 때 이제 그 맵이죠. 맵이고 만약 퍼퓨전 CT 많이 찍으신 병원은 이제 이런 맵을 항상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또 이제 좀 쓰기 좋은 점이 JLK LVU라는 이제 항목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LVU가 있냐 없냐를 이제 100% 단위로 이제 보여줬는데 99.9% 이 사람 LVU가 있다고. 앞에 있는 이제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엔 AI가 최종 판단을 하는 거고, LVU 있습니다. 빨리 트랜스퍼 해야 됩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EVT를 위해서 트랜스퍼를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TPL을 쏘고 나서 파스트를 통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이거 보세요 해버리면은 이제 보십니다.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상태도 알 수 있고, EVT 뭐 쓸지, 디바이스 뭐 쓸지도 정할 수가 있고, 미리 안지호실 불러가지고 나오세요. 레프트 M1 오클루전 옵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놓으면은 뭐 오자마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프트 MCA 오클루전이 있었던 환자를 TPA는 뚫리지 않았죠. 그랬을 때 이제 스텐트 리트리버를 통해 가지고 재개통을 했고, 완벽하게 이제 재개통이 됐고요. NH 스케일 18점이었던 환자가 결국 0점으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좋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이제 2차 병원에서 사용을 이제 하신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3차 병원에서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 초응급이 아닐 때 어떻게 서로 이제 소통을 한 게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케이스인데요. 이제 68세 남자 환자고, 라이트 사이드 위크니스 주소로 내원을 했던 환자고요. 이제 1시간 50분 만에 이제 오셨고, NH 스케일이 한 6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때는 이제 신영권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CT를 봤더니 이제 이 레프트 프론탈 에어리아가 이제 올드 인팍션이 이제 있는데 헤모리지는 없었고 해서 이거는 이제 IVTPA 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VTPA를 투입을 했고, CT를 찍자마자 이제 이게 올라옵니다. 파스트로를 열어보면은 이스케미아 볼륨이 나오고 별로 이스케미아 볼륨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라지 베슬 오클루전이 별로 아닌 것 같다라고 결과 나오고요. 아스펙트로 따지면 이제 8점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드 리전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하면 되고요. 클롯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퍼퓨전을 보면은 그렇게 안 떨어지는데 뭐 약간 레프트 템포럴 앞쪽, 근데 이것도 아티팩트인지 뭐 불명확한 정도
그래서 전반적인 맵을 봤을 때는 라지베슬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맵을 그렸을 때도 아주 약간.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쪽에 이제 약간 요쪽이랑 요쪽이 그 양쪽 헤미스피어 페리에탈 에어리아인데 이쪽이 이제 뭔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트루 퍼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퍼퓨전 Tmax 초를 가지고 이제 퍼퓨전 딜레이의 시비어리티를 얘기를 하는데 4초 같은 경우에 마일드 정도라고 얘기하고 마일드 퍼퓨전 딜레이 정도 이제 보인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뭐지 라쿤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라지베슬은 없는데 계속 이제 뭔가 AI는 자꾸 보라고 합니다. LVO는 아닌 것 같은데 퍼퓨전 떨어진 것 같으니 보세요 했는데 CT NGO를 직접 그럼 들어가서 봅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별로 막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스트라크레니아를 보다 보니까 카로티드 아터리가 시비어스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레프트 프록시멀 카로티드 아터리 시비어스 스테노시스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뭐 LVO는 없으니까 아예 EVT 바로 할 건 아니니까 MR을 갑니다. MR을 갔더니 이제 보더존 레프트 ICA 테리토리 아까 보셨던 거에 보더존 임팍션이 있었고 라이트 ICA는 크로닉 오클루전이 있었던 환자라서 아까처럼 퍼퓨전이 결국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퍼퓨전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하다라고 많이 느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은 아닌데 인터벤션을 이제 카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가 지금 모더레이트 이상 시비어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2주 안에 하는 게 아웃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뭐 오늘 지금 right now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3차 병원이랑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병실 있으세요? 없는데요? 내일 나나요? 내볼게요. 근데 진짜 보내야 되는 거 맞아요. 이제 이런 얘기. 카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 어때요? 한 70% 되는 것 같은데요?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영상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면은 보내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는 제가 3차 병원에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랬고 전원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이제 받습니다. 받아서 MR을 팔로업 해보니까는 RCA가 생각보다 더 좁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IV 티르피반을 바로 걸고 그냥 카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 너무 끌지 말고 다음날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일찍 이제 이런 정보를 토대로 들어가고요. 반대쪽은 이제 크로닉 오클루전이 있었고 레프트 ICA가 이제 시비어스 스테노시스가 이제 있었고 이 심프토마틱 리전에 대해서 스텐팅을 진행을 잘 했습니다. 잘 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리트랜스퍼를 합니다. 이제 2차 병원 입장에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환자를 너무 많이 3차 병원에 보내는 게 스트레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께서 봉직으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재전원이 필요하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원래 그 지역에서 시술할 거 다 하고 나면 재전원을 가는 게 환자 입장에서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전원 프로세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전원을 할 때 리트랜스퍼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포스트한 검사들을 이제 2차 병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전원까지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75세 여자 환자고 굉장히 베이그한 심통입니다. 양쪽 관자놀이가 그냥 아프다 그러고 어지럽긴 한데 빙빙 돌지는 않고 논헐링이고요. 근데 한 이틀 전부터 오른쪽 손가락 끝에 약간 저려요 라고 왔습니다, 환자가. 걸러봤더니 양쪽으로 약간 스웨잉이 있었는데 디퓨저를 찍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선생님들께서. 제가 쭉 내리겠습니다. 병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보셨을까요? 정답 보셨나요? 놓칠 수도 있는데 JLK 디퓨전 이제 열어봐서 보니까 메듈라, 로어 메듈라에서 한 가지를 인팍션으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정을 합니다.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좀 긴가민가 하죠. 그래가지고 하루 있다가 디퓨전을 팔로우업 해보니까는 레터럴 메듈러 인팍션이 아주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외래로 왔던 환자고요. 외래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3차 병원이야 MRI 찍고 판독 보러 외래 오세요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2차 병원 중에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 검사를 하러 와서 당일 결과를 보길 원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들 MRI 찍었는데 이게 판독 안 나왔는데 집에 보내도 되겠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옆에 한 사람 더 있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디퓨전 네거티브 같아? 이제 이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발생한 이제 아파지하고 위크니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을 갑자기 못 하는데 IVTPA를 이제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파지아가 있고 검진상 나왔는데 랩트 MCA 같긴 하지만은 위크니스가 없으니까 이게 되게 꺼림직합니다. 위크니스가 전혀 없는 거죠, 환자가. 그래서 이스케미 리전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도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TPA는 쏩니다. 쏘고 CT 엔지오 퍼퓨전을 찍으면서 이제 파스트로를 열어보니 이스케미아를 이렇게 파스트로에서 확인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잘 한 것 같다. TPA를 잘 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넣어서 NGO를 찍고 보니, M2가 오클루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리토리는 한 요 정도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퍼퓨전으로 잘 소프트웨어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LVU 스코어는 이제 낮게 나옵니다. 이제 라지베스 오클루전이라는 거 정의가 결국 이제 그 M1이랑 프록시멀 M2 정도, 뭐, 아니면 M1만 치신 분들, 뭐, 디스탈 IC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이제 LVO로 확인은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게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EVT를 고려를 해서 이제 TPA를 쏘고 이제 전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장점이 이제 타겟 베스를 미리 이 파스트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3차원에서. 근데 가서 이제 엔지오를 해보니 그냥 TPA 때문에 아까 막혔던 데는 뚫려 있고요. 다만 이제 디스탈로 클롯이 날아가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된 것 정도 보이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쓸 수 있는 게 2차 병원 신경과 선생님들은 리전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옆에 한 놈도 안 치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EVT 필요 여부를 좀 이제 집에 갔을 때 야간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도움 받을 수 있고요. 신경과 선생님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매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맞는 것 같으면 신경과 선생님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신경과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이제 일단 영상을 찍어보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신경과 선생님한테, 지금 찍었는데 파스트로 들어가서 보세요.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디스커션 되는 거죠. 3차 병원에서도 미리 보고, 이 사람 받아야겠다. 이 사람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아나토미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사항은 뭐 희망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라지 베슬뿐만 아니고 미디움 베슬 오클루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익스트라크리니아 프록시말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거 디텍션도 뭐 나중에 뭐 하시다 보면은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영상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영상 이름을 정해서 거기서 아마 AI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영상만 읽어보면은 여기서 무슨 AI를 써야 되는지도 판단하는 AI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IVTPA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알람하는 기능 같은 것도 생기면은 더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ALT 다이섹션이라든지 아니면 ICH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확인을 해줘서 컨트라 인디케이션 여부를 정해주는 게 있으면은 신경 선생님들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사례까지 해서 너무나 재밌게 강의해 주신 김도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질문이 없을까봐 저희가 직접 준비해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또 좋은 질문들을 주셔서 선별 엄선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대답할 내용들은 제가 대답을 하고 또 우리 김도현 교수님과 정학윤 교수님께 부탁드릴 내용들은 간단하게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AI 판독 결과로 이제 저희가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이나 해석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제 항상 웨비나 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인공지능은 이제 보조 도구로만 활용이 되고 실제로 최종 판단과 책임은 그 도구를 활용한 의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학윤 교수님이나 김동현 교수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분명히 건강해 보이는 멀쩡한 사람이 헤모글로빈이 막 6이 나온다, 7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뭔가 검사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검을 하지 않습니까? 검사 결과에만 오롯이 의존하지는 않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증상이라든지 뭐 병의 경과 혹은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진단이라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결과는 오롯이 영상만을 이용을 해서 영상에서 이상한 영역들, 의심되는 소견들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데
거기가 그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오롯이 진단을 내린다기보다는 진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한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인공지능이 뇌졸중의 아형을 잘 분류한다고 했을 때 뇌졸중 아형별 분류가 빨리 되면 이게 이제 치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진단이랑 뭐 아형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알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단을 빨리 하고 놓치지 않고 이후에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를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정도일 것 같고요. 뭐 향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신경학적 꼭 뭐 JLK-ICC 솔루션을 떠나서 지금 뭐 트렌드가 저런 이제 혈종이 뭐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예측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혈종 증가를 막기 위한 어떤 치료들이 그런 이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지 말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AI가 뭐 이건 미래인데요. 어떤 이제 출혈이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를 잘 예측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뇌출혈 진단 프로그램을 CT나 아마 뇌경색까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MRI 촬영 중에 작동해서 방사선 기사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는 이제 intended user, 사용자는 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사가 이제 보는 거가 활용하는 거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이제 위험한 부분들은 있는데 경험을 공유를 드리자면 아마도 이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통이 있는 환자 CT를 찍고 3일 있다 외래 오세요 라고 하고 외래 와서 딱 열어봤는데 크로닉 SDH가 완전 크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거를 방사선 기사가 CT 찍을 때 봤을 텐데 저걸 보자마자 나한테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 병원에서 요즘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얼러트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알람이 줬으면 뭐 물론 이제 환자가 뭐 그 사이에 클리니컬리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마치 혈액검사에 이상 수치가 발견이 되면 혈액검사 오더를 낸 사람에게 거꾸로 알람을 주는 것처럼 이제 외래에서 만약에 CT 오더를 냈는데 인공지능이 분석을 했는데 뭐 작은 거야 그냥 작은 것까지 가면 너무 이제 폴스 알람이 많을 테니까요. 출혈량이 꽤 많은 게 외래 검사인데 발견이 됐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오더를 내신 분께 알람을 빨리 보내서 그런 분이 빨리 CT를 열어봐서 환자가 응급실로 방문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서는 얼마든지 현재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이건 마찬가지로 뇌출혈에 대한 질문이라서 우리 정한일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뇌출혈 진단 프로그램이 가장 놓치기 쉬운 출혈 종류랑 가장 진단하기 쉬운 출혈은 어떤 건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 임상시험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출혈의 이제 아나토미컬한 서브 타입별로 진단율이 뭐 다르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크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큰 거는 뭐 누구나 잘 진단을 할 거고 이제 작거나 좀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결국에는 뭐 뇌출혈의 이제 하운스필드 유닛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좀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작거나 뭐 이제 다른 구조랑 좀 겹치거나 아니면은 뭐 하운스필드 유닛이 좀 낮은 출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하이퍼 어큐트한 출혈은 오히려 조금 낮거든요. 그리고 어큐트한 출혈이 서브어큐트 스테이지 이후로 넘어가면은 약간 이제 아이소 인텐스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SDH에서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할 때 SDH는 이제 따로 학습을
시켜서 앙상블 하는 거를 했고, SDH의 또 difficult case들, 그런 이제 하우스 빌드 유닛, 이런 게 문제 좀 낮은 이런 것까지 좀 추가를 해서 학습시켜서 그런 약점을 좀 보강할 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뭐 아주 뭐 쉽게 놓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항상 이게 약간의 풍선 효과와 같기 때문에 이제 민감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이제 특이도가 떨어져서 위양성이 많이 생기고, 이제 반대로 이제 특이도를 끌어올리다 보면 약간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 뇌출혈 제품 자체는 어쨌든 뭐 응급실에서 출혈을 놓치지 않고 의심되는 영역들은 다 찾아서 최종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임상 상황들을 고려해서 의사가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민감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모델의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미 많이 또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위양성이 좀 나오더라도 현재 임상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하시는 방향으로 저희 제품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네, 뇌출혈 이외에 뇌경색 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거 제가 김도현 교수님께 답변 드리려고 질문을 봤었는데 이미 또 그 페스트로를 이야기하시는 과정 중에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뇌출혈뿐만 아니라 모든 뇌혈관 질환에 대한 우리 영상들, CT나 MRI, 뭐 퍼퓨전 영상, 뭐 혈관 영상까지 포함해서 모든 영상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뇌경색에 대해서도 뭐 CT 제품이든 MR 제품이든 관료 영상 제품이든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신경외과 입장에서 AI 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우리 정할 교수님께서는 뭐 뇌출혈 환자의 혈종 증가를 예측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답변으로 가름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김도현 교수님께 페스트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선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 말고도 뇌경색과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들이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면 진료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료한 입장에서 결국 이제 2차 예방 약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기전이죠. 그래서 스트록 메커니즘을 결국에는 이제 입원해서 하는 게, 신경과가 다 하는 게 결국엔 스트로크 왜 생겼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런 데가 결국 이제 AI가 해주는 역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국 메커니즘 찾아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워크업을 하라고 추천해 주는 것도 좋고요. 임파 패턴이나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김도현 교수님께서 이제 관련 연구를 조금씩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동반되어 있는 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환자가 증상 발생해서 처음 응급실 방문해서 치료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킨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스트로를 가지고 이제 파스트로 적용 전이랑 후랑 이 같은 피리어드, 같은 비슷한 기간을 이제 정해서 봤을 때 도어트 그로인 펑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오버롤하게 도움이 된 것보다도 이제 환자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왜냐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EVT 보내야 되니까요. 근데 마이너 심텀인데 EVT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가 어떤 거에 도움을 주는지가 결국엔 결과로도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이점이 있는 걸 확인한 바가 있고, 이번 11월 달에 있는 이제 부산에서 하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뭐 아직은 저희 인공지능이 우리 의사의 뭐 진단을 대체하거나 임상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료하시는 많은 현장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 제품이 그런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 제품을 더 좋게 개발도 하고, 이런 제품들이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여러 이 사용 경험을 가지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더 좋은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포줌에 다시 참여해서 강연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또 바쁜 시간 중에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